지금 영끌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는 총재께서 옛날처럼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익숙했던 레벨만큼 안 내려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초조해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조언해 드리는 게, 이게 또 이렇게만 경제 상황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 4월에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지금 뭐 청문회도 진행 중이긴 한데 경제 수장이 또 좀 바뀔 좀 상황에 놓여 있고 내년 네. 총선 앞두고 있으면 그냥 옛날 경험치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떤 금리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책 기조를 가져갈 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없지는 않지 않나요? 내년 4월 총선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총선 이전보다는 이후에 많은 패키징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걸 너무 정치적인 이 이벤트하고 엮어서 해석하다 보면 모든 거는 대선, 뭐 미국 대선 이전에 뭐는 안 되지만 이후에, 근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1,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미 9월 달에 리먼이 파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논리가 뭐냐면 대선 끝나고 뭐가 이런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기보다도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거는 대선 뭐냐면 총선하고는 그다지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 게, 이번에 경제부총리 얘기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온라인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균형 재정에 대한 강조하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를 갖다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표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금 현재는 가장 좀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느낀 게 결국엔 이겁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총액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 시장하고 엮여 있거든요. 자산 시장하고 엮여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동산 시장하고 엮여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출 거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또 가계부채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거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었을 때는 가계부채의 총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00조였거든요. 300조가 좀 안 됐어요. 지금 2,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2,100조 이런데 그럼 7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1%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300조였으니까 3조의 이자를 부담했고요. 지금 2,100조니까 21조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럼 그때보다 급여가 7배가 늘었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예.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더라도요, 가계부채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부채의 총액이 증가하면서 낮춘 금리의 효과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300조의 4%나 2,100조의 3%나 결국 오히려 이자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계부채의 부담은 더 끌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실물 경제를 급격하게 둔화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이 거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급증시키는 거죠. 근데 인하를 하자니 오히려 이게 더 문제를 갖다가 파급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칠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의 행보가, 하나하나의 행보가 미국보다는 좀 느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 보면은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뭐 4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100% 상회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찌됐든 가계가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서도 옛날에는 뭐 벌면 쓰고 나머지 저축하고 모자르면 약간 뭐 좀 융통하고 이런 구조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계 재정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현명하게 갈 수 있을까? 일단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 생활비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투자로 인해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끌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총재께서 지난 8월달, 10월달 금통위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지금 영끌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처럼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표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생활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옛날만큼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금리는요, 금리가 안 내리고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옛날에 우리가 옛날 익숙했던 수준. 레벨만큼 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초조해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영끌이라는 투자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가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렇죠. 영끌은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도 굉장히 초조해져요. 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맞죠. 계속 큰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부담스럽고요. 떨어지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멘탈 붕괴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에서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느낌에다가 이자까지 계속 부담을 하니까 그러면 집값이 옆으로 기거나 반대로 꺾여 내려왔었을 때는 갑자기 순식간에 받는 압박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집의 펀더멘탈을 보지도 않고 던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심리에서 쫓기는 게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배팅을 하고 도박을 하는데도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그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를 그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빚을 많이 내는 무리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요. 과거의 저금리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채를 갖다가 좀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우리 가계 재무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적정 나이가 돼서 집을 사야 될 나이가 됐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면은 투자든 뭐든 간에 연끌을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네. 문제는 20대들 있잖아요. 네. 이런 우리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기반이 조금 덜 잡힌 나이대 분들이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0, 30대 연끌하셨던 분들이 뭐 부채가 많아지면서 그 이자를 못 낸다 이런 뉴스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생각했다가 이 질문이 맞나 싶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20, 30대 집을 산다는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20, 30대들이 적절하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 때하고는 지금 현격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급여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집을 사면 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급여 소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두 번째는 결국엔 투자 소득을 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투자 소득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깨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못 버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깨지는 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깨질 때는 화끈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초조하죠. 왜냐하면 벌어서 쌓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오르는 자산들 그런 것들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베팅을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상당히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조언해 드리는 게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좀 피하고 두 번째는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실전 경험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분산 투자해서 망해. 돈 벌 거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긴 시간을 두면은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 쌓아나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꾸준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실전 경험을 갖추는 게 종잣돈을 나중에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느릴 수 있지만 그게 그나마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분산 투자하라는데 황당하다. 왜냐하면 뭐 1억 있으면 분산 투자하는 거 오케이. 근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무슨 분산 투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분산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진짜 한다면 처음에 투자할 때는 큰 돈으로 해야 되나요? 작은 돈으로 해야 되나요? 보통 작은 돈으로 하죠. 작은 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모았다고 1억을 다음날 바로 그냥 잘 못하는데도 막 때려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1억 모은 다음부터 연습을 하는 건 더 맞지 않지 않을까요? 더 맞지 않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100만 원대부터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각각의 이 여러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미리 보면서
스터디를 해가는 그러면서 이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일 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1000만 원에서 1억일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1억에서 10억일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경험치를 쌓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땐 결국엔 투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는 몰빵 투자보다는 결국에는 분산 투자가 답인 것 같고 분산 투자를 할 때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 개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 개를 나누면서 경험치와 함께 내 자산을 쌓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는 쪽으로 조언을 드립니다.